자, 오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2020년 시험을 준비하는 오늘이 이제 가장 첫 스타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중보건 강의를 시작하게 될 건데,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이제 공중보건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직렬이 사실 좀 다양해요. 그래서 우선 보건직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기술직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건진료직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연구사, 그리고 보건복지부, 방역직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중에 뭔가 하나, 나는 여기 없는데 다른 직렬 있나요? 없죠? 요 정도로 보통 이제 되는데, 다 같아요. 다 같은 과목인 거고 공중보건학이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혹시 보건연구사 준비하시는 분? 연구사 같은 경우는 보건학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보건학이랑 공중보건이랑 다른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는데, 사실 같은 과목이에요. 같은 과목인데 공중보건에다가 보건행정을 조금 더 집어넣은 게 보건학이에요. 그래서 연구사들 대상으로는 이제 뒷부분에 행정 파트를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보건학을 준비할 수 있게끔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만 듣고, 그리고 보건직은 보건행정이랑 공중보건을 같이 들어요. 근데 기술직 같은 경우도 행정 문제가 한두 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제 이제 교재의 마지막에, 지금 이제 요거는 기초교재고 기본서 교재의 마지막에 행정 파트가 조금 추가가 되어 있어요. 출제되고 있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그래서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첫날이니까 먼저 전체적인 우리 그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과목에 대한 조금 얘기를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보건학에 대한 어떤 베이스를 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술직군이기 때문에 뭐 내가 보건행정을 전공했던가, 또는 뭐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또는 뭐 이렇게 다양한 보건 관련된 직렬, 그렇기 때문에 학교 때 한 번쯤은 아마 1학년 때나 2학년 때 공중보건 한 번씩은 들어봤죠, 다. 들어봤죠. 뭐 기억나요? 안 나요. 뭔가 되게 많았던 것만 기억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얘 자체가 원래 한 과목이 아니에요. 왜 우리 뭐 의학하면 한 과목이 아니잖아요. 되게 많은 학문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다양한 파트별로. 공중보건도 약간 그런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좀 더 폭넓게.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보건에 대한 내용도 있고, 역학이라던가 뭐 보건 통계, 그러니까 연구, 질병에 대해서 연구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해서, 질병의 종류, 증상, 뭐 잠복기, 합병증, 치료 방법, 이런 것도 조금 들어가 있고, 아주 조금.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고, 또 학교 보건, 산업 보건, 모자 보건, 노인 보건, 정신 보건, 보건 행정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서 열 몇 개 되는 과목이 이 책 한 권에 다 들어가 있는 게 공중보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열 몇 개 되는 과목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보겠어요? 하나로 압축을 하니까 굉장히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의 특성이 뭐냐면은 봐도 끝이 없어요. 봐도 끝이 없어. 어디까지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기본적으로 보건학, 공중보건학 교재에는 굉장히 압축되고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이제 그 출제위원들은 학생들이 만점 받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 이렇게 낼 때 학생들이 만점 받잖아요. 그러면 약간 자존심이 상해요. 문제가 쉬웠나? 만점을 받다니. 다음엔 꼭 더 어려운 걸 내서 틀리게 해야지. 이게 출제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요약되는 거 말고 깊이 들어가요. 이런 거 본 적 없지? 이런 걸 갖다 내는 게 공중보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중보건 공부를 처음 딱 시작할 때 학생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할만해. 왜냐하면 익숙해요. 단어 자체가 다 익숙해요. 용어들 자체가 익숙해요. 그래서 할만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거 혼자해도 될 것 같아. 근데 1개월, 2개월 해서 이제 7개월, 10개월 정도 이제 공부를 쭉 하고 나면은 해도 끝이 없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봐도 모르는 게 또 나와. 암기할 것도 끝도 없어. 이게 공중보건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할 때는 쉽게 느끼지만 마지막에 갔을 때 어렵게 느끼는 게 공중보건이고, 그래서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회독수가 좀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회독수를 늘릴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독수를 늘릴 때 이제 내가 책을 한번 다 공부를 했어요. 기본이 꼼꼼하게 열심히 공부했어. 두 번째 봐. 중요한 거 있잖아요. 걔만 보여.
내가 아는 거, 잘 아는 거 있죠. 그것만 보여요. 내가 모르는 거, 미처 못 본 거 있잖아요. 두 번째 볼 때도 안 보이고요. 세 번째 볼 때도 안 보이고, 네 번째 볼 때도 안 보여요. 그럼 언제 보이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게 있었나? 들춰보니, 여기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회독수를 몇 회독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때 회독수가 단순히 이거 책장을 넘기고 중요한 거 반복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걸 내가 완전히 습득을 하고 났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꼼꼼하게 주변에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모의고사 수업할 때는, 모의고사 할 때는 제가 그런 것들을 문제를 막 집어넣어요. 이런 거 몰랐지? 이런 거 못 봤지? 이런 거 까먹었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다 채워 넣어야지 나의 공부가 완성이 되고, 그래야지 공중보건학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공중보건은 만점 받기는 좀 힘든 과목이긴 해요. 왜냐하면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기본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을 굳이 찾아서 갖다 넣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 그래서 찍어서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새로운 유형의 문제,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문제는 제가 문제풀이 수업할 때 어떤 식으로 풀어서 거기에 대한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지를 또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고, 자, 우리 그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지금 7, 8월인데 기초이론 수업이 들어가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공중보건학이 다른 뭐 생물이나 국어나 이런 과목처럼 기초에서 뭔가를 해놓고 기본을 들어가고 거기서 심화로 들어가고 이런 커리큘럼이 꼭 필요한 과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기초이론 같은 경우는. 근데 9월에 기본이 들어가기 전에 기초이론을 하면 좋은 건 뭐냐면, 아까도 제가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이 여러 과목이 합쳐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걸 공부해야지 앞에 있는 게 이해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얘를 먼저 할 수는 없어요. 또 애매한 것들. 그래서 기초이론에서 그런 생소한 용어들을 먼저 접해 놓고 나서 기본이론을 들어가면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초이론에서는 공중보건 전체를 다루진 않아요. 이 굉장히 요약본이죠. 이 공중보건 전체에서 출제 비중 진짜 높은 애들 위주로, 그 다음에 미리 용어를 알아두고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이론 수업할 때 훨씬 도움이 되는 것들 위주로 테마를 잡아서 기초이론 수업이 이제 8월까지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9월이 이제 진정한 스타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9월부터 11월 한 초중까지 2개월 반 정도는 기본 이론 수업이 들어갈 건데, 그때는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우리 기본서를 다 훑을 거예요. 샅샅이 훑을 거예요. 훑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수업 동안에는 모든 내용들을 완벽하게 다 보고 넘어간다. 근데 당연히 기억 안 나겠죠. 한 번 보고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요? 자, 그게 끝나고 나면 심화이론에서는 아주 샅샅이 훑진 않지만 핵심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풀어가면서 이제 굳이 기본이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심화 내용이 여기 조금 더 들어가요. 이건 뭐냐면 잘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한두 번 출제된 적이 있긴 한데 얘는 혹시 또 출제될지도 몰라. 또는 여기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얘가 뭐 이렇게 출제되던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 알아두면 혹시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대비가 될 수 있어 하는 것들이 심화해서 좀 더 플러스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단원별 문제풀이인데, 단원별 문제풀이는 제가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단원별이 이론 진행 그대로 문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은 똑같은 문제가 한 7, 8문제가 계속 나와요. 똑같은 문제가. 그건 뭐예요? 그 문제가, 그 내용이 출제가 되게 자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집을 구성을 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보통은 그냥 연도별로 넣는 문제집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가 이 문제 나왔다, 저 문제 나왔다 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더 많이 될까, 아니면 이론 구성 그대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까를 고민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원별로 문제를 풀면서 결국 회독수를 한 번 더 늘리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 그대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기에서 출제 비중이 높구나, 그 내용들을 같이 정리를 하고 이런 데에서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구나 해서 기본서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 문제를 통해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은 벌써 뭐 한 번, 두 번, 세 번의 회독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들어가는데, 이제 모의고사 볼 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좌절을 해요. 어떡하지? 나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 너무 많이 틀리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일부러 어렵게 내요.
초반에는 문제를 많이 어렵게 내요. 여러분들이 못 풀 만한 거, 미처 안 봤을 만한 거 이런 것들을 내기 때문에 모의고사 때는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모의고사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걸 빠뜨리지 말고 다 보셔야 돼요. 문제가 나올 때.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모의고사와 관련된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 문제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 내용 주변을 같이 보셔야 돼요. 샅샅이. 그래야지 좀 꼼꼼한 회독수가 늘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월에서 6월에 이제 시험이 보통 일반적으로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은 꼭 합격을 해서 합격한 다음에 코스가 있어요. 합격을 하면은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제가 맛있는 거를 사드릴까요? 찾아오신 학생. 여기 앞에 비스 있죠? 저기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왜 시작이 됐냐면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저희 수강생들이 예전에는 이제 여기 자습실이 저쪽에 있었는데 자습실에서 고개를 들면 빕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합격한 다음에 빕스 먹으러 가자를 얘기하면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친구들을 데려가서 이제 빕스에서 같이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인생 얘기도 하고 공부한 얘기도 하고, 자, 그러고 나서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여러분들도 합격하고 나면은 꼭 저한테 와서 우리 온라인 수강생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랑 같이 빕스에 밥 먹으러 가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얘기를 하고 났더니 꽤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때 저는 꼭 교수님이랑 빕스에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합격하자마자 찾아오신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꼭 빕스를 가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요거를 여러분의 하나의 목표로 삼은 다음에 저랑 맛있는 거 먹으러 꼭 갈 수 있게끔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의가 쭉 진행이 될 거고, 오늘 기초이론을 들어갈 건데 이제 아마 실강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 커리큘럼을 거의 쭉 따라가게 될 거예요.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가끔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을 했는데 기초이론만 수강 신청하시는 분이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저는 빨리 아마 바로 환불하면은 그거 없을 거거든요. 뭐 없을 것 같아서. 그 환불을 하고 이걸로 바꾸시라고, 기본 이론으로. 왜냐하면 기초 이론은 전체 내용을 다루지 않고 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 테마 한 10개 정도만 다루기 때문에 기초 이론만 공부해서는 절대 시험 준비가 안 돼요. 시험 준비하기 위한 약간 다지기다, 조금 뭔가 이렇게 기초공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얘네들 수업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개 안 돼요, 하나만 들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냥 기본이론 들으세요. 기본이론 들으시면 되고요. 심화 꼭 들어야 되나요? 들으면 좋지만 못 들으실 수도 있어요, 학생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전에는 제가 심화와 관련된 자료를 프린트로 거의 나눠줬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웬만하면 교재에 거의 넣었어요. 그래서 꼭 제 수업이 아니어도 공부하실 수 있게끔 교재 안에서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넣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럼 전 여기서 다 듣진 않고 몇 개만 듣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단원별 문제를 그러니까 기본 이론 듣고 단원별 문제는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모의고사. 제가 모의고사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올해 이제 시험 봤던 학생도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전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저랑 모의고사 풀 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교수님은 이거 뭐라고 얘기할까를 생각해 보라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서 맞았다고 저한테 그 문제 맞췄다고 연락 온 학생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문제풀이와 모의고사에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전체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자, 넘어가서 그러면 이론을 들어갈 건데, 이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혹시 시험 봐보신 분 계세요? 봐봤고, 또 다른 분들은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모르는 내용인데 시험을 볼 예정이에요. 근데 문제를 한번 쓱 봤는데 풀만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풀만한데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접근을 해도 되는 과목이 공중보건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당연히 몰라요. 당연히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자라는 준비예요. 그래서 2016년 올해
19년 6월에 있었던 서울시 시험 문제예요. 이런 식의 요 만성질환 문제 거의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와요. 맨날 똑같은 지문도 거의 다 똑같아요. 교재에 있는 지문 그대로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기본서에 있는 이론이 반복해서 출제되는 유형들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꽤 많이. 그래서 보시면은 만성질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래요. 악화와 후전을 반복해서 나쁜 방향으로 진행된다. 만성질환이 뭐예요? 만성질환이 뭐예요? 처음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만성질환엔 뭐가 있어요? 뭐 있어? 고혈압, 당뇨병, 또 뭐 있지? 뭐 관절염, 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나이 들면서 많이 걸리는. 이게 만성질환이에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낫진 않잖아요. 그리고 노인이 될수록 당뇨도 좀 더 안 좋아지고 혈압도 계속 관리 안 되고 뭐 뇌경색도 오고 그러잖아요. 원래 원인이 대체로 명확하지 않고 다요인, 여러 가지 요인이 원인이 되는 질병이다. 어때요? 그쵸? 고혈압 원인이 뭐예요? 짜게 먹어서? 살쪄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죠. 완치가 어려우며 단계적으로 기능이 저하된다. 어때요? 완치라는 게 없어요.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우리 하다못해 암도 사실 뭐 완치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완치라는 게 5년 동안 재발 안 하고 생존해 있으면 완치라는 그냥 기준을 맞는 것뿐이지 그 이후에 6년, 7년, 10년 이후에 재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계속 관리하는 거지. 위험 요인에 노출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발병한다. 그렇지 않죠. 위험 요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의 위험 요인이 비만이다. 라고 했을 때 또는 뭐 음식 식습관이다. 내가 비만이라고 그 즉시 당뇨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서히 진행이 되죠. 이런 식의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돼요. 되게 쉽죠. 이런 문제만 할 만한데 자, 이런 문제가 한 60% 정도. 그러면 60점은 맞고 갈 수 있겠어. 그렇죠? 60점 우리 보건직 같은 경우는 유독 공부를 잘해요. 보건학 쪽 전공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합격선이 되게 높아요. 합격선이 되게 높으니까 거의 한 문제, 많이 틀려야 한 문제, 많이 틀려야 두 문제지 기술직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경기도 이렇게 보면 95점 정도 맞아. 한 문제 틀리는 거 전체에서. 그러니까 틀리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 한 60%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한 60점밖에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계산 문제 나와요. 이건 우리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역학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역학, 보건, 통계 들어가면은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계산을 해야 돼요. 공식을 알아야 돼요. 너무 싫어. 보건학에서.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잘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귀에 쏙쏙 박혀가지고 집에 가서 굳이 공부하실 필요 없을 거예요. 수업만 들으면. 자, 그렇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얘는 답이 그냥 1번이에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단순암기. 공중보건에서 사실 마지막에 좀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단순암기하는 문제들. 이 정도면 아주 그냥 착한 문제고 이런 거 말고 한 수십 가지의 항목을 물질들을 쭉 나열해놓고 0.0001인지 0.00온지 이런 것들을 매칭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수질 기준이라던가 감염병 종류라던가 또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곤충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학생들이 제가 지금부터 그런 거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굳이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저는 기본 이론 할 때까지는 기본 심화 들어갈 때까지는 굳이 외우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회독수를 늘리면서 저랑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암기해야 될 내용도 우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쭉 하고 나면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것들을 암기해야지 가장 효율적이지 처음부터 달달 외워봤자 며칠 지나면 까먹어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중에 이제 암기할 것들은 하나의 폼으로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나눠드릴 건데 그런 것들을 복사하거나 해서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 써놓고 저기에 써놓고 다 다르게 해놓지 말고 똑같은 모양으로 차라리 복사를 해서 온 사방천지에 붙여두세요. 화장실 가서 앉으면 보이게. 그 냉장고 문 열 때 보이게, 침대 옆에 보이게, 책상 앞에 보이게. 그래서 똑같은 걸로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숫자를 달달달 안 외워도 그게 사진처럼 그림처럼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거 왼쪽 몇째 줄쯤에 있었고 한 단위가 3개 정도 있었으니까 0.00 뭔 것 같아 라고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각각의 연구 기법에 대해서 내가 정의를 알고 있어요.
의미 없어요.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응용해서 실제 사례를 주어졌을 때 이게 뭐냐라는 걸 찾아야 돼요. 결국은 완벽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고 특히 이제 보건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문의 수준이 달라요. 똑같은 내용도 돌려서 그래서 이해 플러스 응용이 돼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문제의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요. 보건연구사는. 그래서 보건연구사는 문제를 또 따로 제가 풀어드리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 기법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다. 이거 무슨 방법이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주 각인을 시켜드릴 거니까 이런 것들은 수업 때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집중을 하면은 집에 가서 굳이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될 만큼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진짜 자신 있게. 왜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과목을. 연구.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연구, 계산 있죠? 제가 되게 좋아해요. 사람이 좋아하면은 그거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되게 좋은 능력이 어려운 거 쉽게 설명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치? 맞지? 우리 학생들이 인정하는 건데, 그래서 역학은 제가 별도로 보건연구사들을 대상으로 역학, 예방의학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학이랑 보건통계가 사실은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근데 제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들은 거기가 아마 제일 쉬울 거예요. 왜냐면 이해가 쏙쏙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 자, 이게 이제 요번에 나온 새로운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 되게 간단해. 자, 우리 새로운 내용이니까 다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이건 아무도 몰라 지금. 자, 손상을 발생시키는 역학적 인자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는데 우선 요것만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이론에서 보는 것 중에 우리가 역학적 삼각형 모형, 역학적 인자라고 하면은 질병을 일으키는 구성 요소. 그래서 보통 질병의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다라고 하면은 병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 그다음에 숙주, 그다음에 환경. 그래서 병원체가 병원군이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겠죠. 내가 막 며칠 밤을 새고 면역력이 막 떨어졌어요. 그러면 쉽게 병원균에 감염이 될 수가 있겠죠. 또는 환경이 너무 습하고 너무 더워서 모기가 막 날아다녀서 쉽게 감염병에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거는 손상에 대한 거래요. 손상은 뭐죠? 다치는 거예요. 그럼 다치는 것과 관련된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언제 어떤 요인 때문에 다칠 수 있을까? 인적 요인, 내 부주의로. 어때요? 내가 가다 넘어져서 저 엄청 잘 부딪히거든요. 맨날 이런 데 막 부딪히고 맨날 멍들어요. 인적 요인, 장애 요인, 장애가 있을 때. 어때요? 장애가 있으면 더 위험하긴 할 것 같은데 그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이건 좀 잘 모르겠네? 넘어가요. 환경적 요인. 환경이 위험해. 막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여기 턱이 안 보이게 색깔이 똑같은데 턱이야. 뚝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겠죠? 난간이 없어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매개체 요인. 매개체는 뭐가? 내가 손상되도록 뭔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들. 어떤 도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굳이 우리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이 다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건 뭘까?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면 돼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아주 새로운 유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틀리는 거 찍는 거가 아니라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은 거기에 내가 이론을 접목을 시켜봐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유형은 제가 여러분들이 꼭 맞출 수 있도록 정말 구구절절한 막 이론이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맞출 수 있게 제가 그 문제 푸는 방법을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좀 잘 끌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만 않으면 돼요. 모르는 문제네? 그럼 뭘 생각한다? 교수님 뭐라고 할까?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 라고 접근을 하면은 분명히 풀 수 있어요. 보건연구사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보건연구사는 시험지를 딱 받으면 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한 5-6줄에 지문 하나 보기 하나당 2줄 해줄씩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데만 1시간 다 지나갈 만큼. 그래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보건연구사는 긴 지문들을 빨리 읽고 그 안에서 핵심을 찾고 정확한 답을 찾는 연습을 더 해야 돼요. 그게 보건연구사 시험의 특징. 그래서 이런 정도의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거를 조금 맛보기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려봤고 어때요? 할만하겠죠?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기초 이론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시면은 공중보건의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공중보건은 뭐예요?
보건, 뭐 사람들 건강과 관련된 거, 내 건강이 아니라 공중이니까 인구 집단, 사람들의 건강, 그렇죠. 그래서 공중보건은 사람들의 여러 이제 지역사회 주민들, 사람들의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공중보건이 가지고 있는 목적 세 가지가 뭐냐면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게 공중보건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가지가 공중보건의 목적, 다음 중 윈슬로우 교수가 제시한 공중보건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시험 문제, 빈출 문제 아주 고전적인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자, 윈슬로우라는 학자는 미국 예일대의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1920년에 이런 연도도 여러분 보세요. 헐, 그런 것까지 역사에서 자주 거론될 수 있으니 연도가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것도 다 보셔야 돼요. 그게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1920년에 정의를 했어요.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의 정의이기 때문에 가장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공중보건학은. 근데 이 목적을 누가 달성해야 되냐? 지역사회가 노력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뭐다? 기술이고 과학인 학문이 공중보건이다라고 정의를 한 게 누구? 윈슬로우 교수예요. 그래서 윈슬로우 교수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럼 지역사회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우선 지역사회 주민의 이러한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을 위해서 환경위생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환경위생 관리, 주변을 깨끗하게, 환경을 깨끗하게 유해하지 않게 해줘야 되겠죠. 전염병에 대해서 관리해야 돼요. 1920년이다 보니까 지금보다 전염병이 좀 더 많았겠죠. 그다음에 보건교육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개인 위생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나의 위생 상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고요. 자, 의료랑 간호 서비스를 조직해야 돼요. 지역사회 안에서.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료와 간호 서비스는 어떤 의료고 어떤 간호 서비스냐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리고 예방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와 간호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얘네도, 그러니까 이 윈슬로우의 정의는 이거 전체가 그냥 시험 문제예요. 전체가 그냥 시험 문제로 빈출돼서 나오는데, 다음 중 공중보건학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질병 예방, 2번 질병 치료, 3번 수명 연장, 4번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아주 쉽죠. 또는 지역사회, 공중보건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윈슬로우 교수가 제시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냥 의료 간호 서비스 조직화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전체 지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전체 내용이 나온다라면은 질병의 조기 발견 예방적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 서비스 조직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이라고 하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보건에서는 질병을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하고 조기에 검진하고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보셔야 되겠고, 사회 제도를 발전시켜라. 어떤 사회 제도냐?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 를 통해서 내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죠. 자, 그러한 제도를 발전을 시켜야 한다라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이며 과학이 뭐다? 공중보건이다라는 거, 공중보건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받고요. 그래서 공중보건의 대상은 요것도 진짜 여러분들이 가소롭게 보이지만 빈출 문제예요. 다음 중 공중보건의 대상으로 옳은 것은 1. 개인, 1. 2. 가족, 3. 지역사회, 4. 만성질환자. 웃기죠? 근데 시험 문제예요, 진짜.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이고, 자, WHO에서는 공중보건과 관련돼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어떤 국가가 지역사회가 공중보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첫 번째가 참여예요. 누가 참여해야 될까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공중보건 사업에 참여해야 돼요. 공중보건 사업 뭐예요? 여러분들 보건 사업 어디에서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면 할 거잖아요. 우리 지역의 보건소, 우리 지자체에서 보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사증후군 조기 검진 사업도 하고 하는데, 보건소 제가 어느 날 이제 동네에 이렇게 있는 구에서 운영하는 왜 체육센터 있잖아요. 갔더니
낮에 이제 제 강의 없는 날 이렇게 갔더니 이제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죠. 그 시간에 가면은 낮에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갔는데 보건소에서 나와서 테이블 놓고 막 이렇게 뭘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봤더니 대사증후군 검진 무료 검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받았어요. 그랬더니 약간 그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다음부터 보건소에서 저를 관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 후에 뭐 저한테 뭐 식사는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쭉 한 다음에 6개월 후에 검사 받으러 오세요. 6개월 지났는데 제가 안 가니까 자꾸 전화가 와요. 근데 그 뒤로 제가 다시는 안 갔어요. 보건소까지 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업이 안 돼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에서, 공중보건에서의 참여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려면 주민들이 참여해야지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참여, 누가 참여하냐? 자, 공중보건 사업을 기획하고 실시할 때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참여한다.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도 거기에 참여해야 되고, 자, 여기에서 참여는 사업을 할 때만 참여가 아니라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참여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 지역사회 주민뿐만 아니라 또 누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평등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불평등하지 않아야 된다. 형평성을 높여야 된다. 공중보건 정책 자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골고루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협동, 누가 협동을 해야 되냐? 자, 보건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만 보건 담당자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이지만 관련된 다양한 파트너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협동해서 보건 사업을 해야 된다. 자, 거기에는 또 주민들도 같이 협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참여, 형평, 협동. 딱 봐도 시험 문제로 내기 되게 좋죠. 세 가지잖아. 보기 하나만 더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 보기를 만드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오답을 만드는 일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세 개가 딱 제시가 되면 너무나 출제하기가 좋죠. 뒤에 가면 이제 또 뭐 건강 증진의 3대 접근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3대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 또 빈출이니까 잘 보셔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수단, 공중보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수단 세 가지를 얘기를 하면은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 법규에 의한 통제행정,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이라고 앤더슨이라는 학자가 제시했어요. 그래서 앤더슨이 제시한 공중보건 사업의 3대 요소라고 하면은 봉사행정, 통제행정, 조장행정, 또는 서비스에 의한 봉사, 법규에 의한 통제, 교육에 의한 조장이라고 해요. 자, 보건 사업을 하는데 어떤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을 통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요. 대사검진, 이거 대사증후군 검진 받으세요, 뭐 하세요, 자꾸 나한테 간섭한단 말이에요. 자꾸 전화하고 그 뒤로 몇 번 더 전화가 왔어요. 제가 계속 안 가니까 이제 안 오네. 저한테 간섭을 안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거를 국가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거라고 그래요. 자꾸 강제화시키고 건강검진 받으라고 그러고 건강검진 안 받으면 뭐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봉사행정이 되는 거죠.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그런 것들을 봉사행정이라고 불러요. 자, 법규에 의한 통제행정, 법을 제정을 해요.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을 해서 자, 금연구역을 해놨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통제를 하는 거죠. 어떤 흡연과 관련돼서.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 요거 조장이에요. 조정 아니고 조장. 교육을, 금연 교육을 하거나 또는 뭐 식습관 관련된 교육을 해요. 교육을 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담배는 이렇게 나쁜 거야. 담배 연기가 이렇게 해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담배 피지 말라고 사람들을 조장하기 위한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항상 조장이랑 붙어 다녀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조장을 한다. 교육성, 조장성 같이 붙어 다니는 친구다. 그래서 교육에 의한 조장 행정까지. 셋 중에 뭐가 가장 능률적일까요? 아무리 법으로 금연구역을 만들어 놓은들, 그래도 그 흡연구역 가서 담배 피면 되잖아. 그러면 건강관리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와서 나한테 개입하고 간섭하면서 이거 받아라 저거 받아라 안 가면 그잖아. 근데 교육을 통해서 나를 조장을 해서 대사증후군에 대한 관리를 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혼자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가장 능률적인 사업 수단은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 보건교육이다. 그래서 봉사행정, 그다음 얘는 보건법규.
보건교육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봉사행정, 통제행정, 조장행정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보건법규라고도 하고 보건교육이라고 그냥 단어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 같은 의미들이다라고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여기까지 공중보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아주 기본적이어서 시험 문제로 쉽지만 자주 나오는 것.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보면은 한 60% 정도는 되게 쉬워요. 뭐 이런 거를 하는데 나머지에서 이제 40%가 다 어려운 건 아니고 좀 더 공부하면 한 20%까지 더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80% 정도는 웬만해서 사실 그 공중보건에서 80점 밑으로 맞으면은 그거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냥 공부 안 하고 시험 본 거예요. 공부 웬만큼만 좀 하고 나면은 80점 이상은 다 맞아요. 그래서 누가 더 맞느냐, 누가 더 안 틀리느냐의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20%에서 공부를 좀 더 하면은 이제 응용하거나 해서 하고 나머지 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누가 더 잘 푸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쉬운 거 안 틀리는 거. 공부를 오래 한 학생들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려운 거 맞춰놓고 쉬운 거 틀려요.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논리에 빠져요. 이거 함정 아니야? 안 그럴 것 같죠?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게 답이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단어 하나에 꽂혀. 이 단어가 뭔가 출제자의 함정인 것 같아.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서 엉뚱한 걸로 가거나 이런 학생이 되게 많은데 이게 주로 어디에서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은 공부를 조금 오래 한 학생들.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안 틀려 그런 학생들은. 근데 쉬운 거에서 자꾸 틀려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주의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뒤에 1차 보건의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1차 보건의료를 좀 더 볼게요. 자, 1차 보건의료, 1차 보건의료가 뭐지? 좀 생소해요. 1차 보건의료가 뭘까? 자, 개념을 보면요. 1차 보건의료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 중에서 아주 필수적인 거 있죠. 그 필수적인 것들을 제공을 해야 돼요. 이 1차 보건의료에서는.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개인과 가족이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람들이 수용 가능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서비스 받아볼게요 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이게 수용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용 가능성, 지불 가능한 비용 지불이 가능한 방법. 너무 비싸면 안 돼요. 대사증후군 검사 받으러 가는데 10만 원 내래. 안 하지. 누가 보건소 가서 10만 원 내고 그걸 하겠어요? 안 하죠.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 부담 능력에 맞는 비용 지불이 가능한 방법으로 그들의 참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여하에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자, 그러한 방법의 접근 방법은 1차 보건의료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1차 보건의료가 왜 강조가 되고 있느냐. 자, 대두 배경을 보면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예전에는 감염병, 역병이 창궐했다 그러면 거의 다 이제 죽고 막. 근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방접종도 하고 항생제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이제 90년대 초반 넘어오면서는 이제 감염병은 인간이 어느 정도 정복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의료기술이 이제 급격하게 발달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어때요? 의료 서비스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좀 덜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에 살고 있는 것과 서울에 살고 있는 거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어때요? 달라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는 이제 약간 민간이 주도하는 대부분 공공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서울에 사람 많은 데 있고 비용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자,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 그러면서 사람들의 건강관리가 옛날엔 감염병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만성질환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 쭉 가는 거예요. 의료비가 계속 나와요. 감염병은요, 아프고 낫거나 죽으면 땡이에요. 더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는데 만성질환은 그런 특성이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의료기술은 계속 발달하니까 자꾸 제가 이제 검사를 가는데 요번에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잠깐 휴강을 했었잖아요. 검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 검사 처방을 냈는데 나 저거 검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근데 차마 거기다 대고 안착하고 이거 안 필요하잖아요. 이제 이 말을 못 해요. 차마 못 하고 그래서 막
그렇게 검사를 또 하고, 그래서 이번에 또 원인을 못 찾아가지고 또 검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저는 그 원인이 저에게 있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검사 안 해도 되는데 검사를 처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쩍 그랬어요. 제가 그 균에 감염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쵸? 근데 그러면서 처방을 어떻게 돼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니까 모든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비가 증가돼요. 제 의료비만 증가되는 게 아니에요. 공단에서 내는 돈도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 국가 차원의 국민 의료비가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국가적으로 의료비 발생이 너무 많이 된다. 어떻게 관리를 할까? 그래서 이렇게 1차 의료를 통해서 1차 보건 의료를 통해서 관리를 하면은 미리미리 관리해서 사람들의 건강이 나빠지는 걸 예방하고 의료비도 좀 줄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접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과학기술 발달, 새로운 의료기술 발전으로 질병이 정복되기 시작했지만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새로운 보건의료 체계가 필요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보면 어때요? 1차 보건의료보다는 아프면 병원 가서 진단받고 치료하는 게 이게 이제 기존의 의료 시스템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 1초에 우리 지역에서 보건소에서 미리미리 건강관리 해주고 예방하고, 그다음에 아주 가벼운 질환일 때 치료해서 악화되는 걸 방지하자라는 걸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에 대한 형평성도 높아지고 또 그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요게 여러분들 그 자료에는 없는 건데 이거 나중에 기본서에 다 들어갈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엔 굳이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저랑 한번 쭉 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부 문제들, 지역적 편중 문제. 우리나라는 그나마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됐는데 뭐 아프리카라던가 이런 좀 이렇게 약간 그 경제적으로 발전되지 못한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의료에 대한 생산 비용 증가.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의료 도구, 뭐 검사 도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지고, 그러니까 피 검사하는데 무슨 2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CT보다 더 비싸 막. 그냥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니까 의료비가 증가해요. 소비자 비용 부담이 증가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적 편중 문제.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서울로 도시로 밀집되어 있고요. 사회가 변화되면서 정치, 경제, 문화 요인으로부터 건강 위해 요인이 다양해졌다. 예전에는 어떤 환경, 그다음에 병원균 여기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정말 환경 오염들, 우리 왜 하다못해 침대에서 라돈 나오고 막 집에 벽에서 라돈도 나오고 성면, 무슨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너무나 다양해졌죠. 이런 사회 경제적으로 건강을 위한 요인들이 너무 다양해졌고, 결국은 그래서 질병이 발생한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1차 보건의료가 중요하다라고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차 보건의료는 국가의 핵심 보건사업 조직, 우리 뭐 보건소, 그다음에 지자체에 있는 보건 담당 행정가들과 함께 그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 경제개발 요소의 구성 요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1차 보건의료에서 해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거나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어요. 조기에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 발생 이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 발생하고 난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 당연히 예방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그게 경제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1차 보건의료가 강조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1차 보건의료가 어떻게 대두됐느냐. 1978년 알마타 선언, 연도 알마타 뭐에 대한 선언이다? 1차 보건의료. 그래서 1차 보건의료를 강조하고 1차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했던 회의가 알마타 회의, 알마타 선언이에요. 언제? 1978년이에요. 이건 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절로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순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거의 수백 번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WHO랑 유니세프가 이러한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타 지역에서 회의를 해요. 이제 나중에 회의가 되게 많이 나올 건데 회의에 붙는 이름은 다 그 회의를 개최한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알마타 회의, 알마타 선언이고, 그래서 이 알마타 회의의 의제가 뭐냐면 Health for All. 자, 이것만 지금은 이제 기억하셔도 충분한 게, 왜냐면 78년에 2000년은 먼 미래였죠. 근데 지금은 2000년. 여러분은 2000년이 여러분들은 90년대생인가요? 그럼 2000년, 금방 2000년이 됐잖아요. 근데
저희 어릴 때 이제 2000년은 뭔가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 정말로 그쵸. 1999년 12월 31일에 잠을 못 잤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왜냐하면 컴퓨터에 2000년이라는 걸 세팅을 해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전에 막 나올 때 모든 기계 시설에서 2000년으로 이게 연도가 바뀔 때 병원의 시스템이 다운되면 안 되잖아요. 다운될까봐 그 진짜 비상사태였어요. 막 다 대기하고 전원 나가거나 막 그런 의료 장비 안 돌아갈까봐. 근데 아무 일도 없는, 정말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넘어갔어요. 2000년 이제 지금 2000년 훨씬 지났으니까 지금까지도 주요 의제로 사용되는 건 헬스 포 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건강이에요.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2000년까지 모든 사람의 건강을 달성하자라는 의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2000년이 훨씬 지났어요, 이미. 아직 달성 못했죠. 그래서 헬스 포 올은 지금까지도 중요한 의제로 자주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헬스 포 올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달성하기 위해서 알마타 선언에서는 요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는데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1차 보건의료의 방법이 과학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의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당연히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접근 가능성. 제가 보건소를 왜 안 갔겠어요? 집에서 뭐니까. 가기 귀찮으니까, 가기가 불편하니까. 보통 여러분 보건소가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동네 보건소 어디 있어요? 어딘가에 있긴 있겠죠. 가본 적 있어요? 뭐 가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집에서 멀거나 교통편이 불편하면은 잘 안 가게 되겠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런 보건은. 국가나 지역사회가 재정적으로 부담 가능해야 된다. 지불 부담 능력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개인이 내는 돈도 너무 비싸면 안 되지만 국가가 1차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핵심이 돼야 돼요. 1차 보건의료는. 그래서 지역사회를 개발할 때 단순히 경제개발, 어떤 문화개발뿐만 아니라 이런 보건의료, 1차 보건의료에 대한 개발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치료, 예방, 그다음에 건강 증진, 사회적 안녕, 생활의 질적 향상 이런 모든 것들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알마타 선언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게 1차 보건의료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1차 보건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